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늘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놓고 김준일 뉴스톱의 팩트체크와 그다음에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우리 김 작가도 저에게 종교인 과세 문제도 물어봤고요. 방금 전까지 이제 개인에 대한 세금, 소득세 부분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김준일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서민 증세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경유세도 빠졌고 그다음에 담배세의 인하 부분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일단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만큼은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소득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 법인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인세는 과세 대상 이익이 연간 2천억 원을 넘는 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3%포인트 올립니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129곳이 법인세 인상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내렸던 법인세 최고 세율이 다시 25%로 환원되는 셈입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이 받았던 연구, 개발 비용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일부 축소돼 법인세 실효 세율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연평균 5조 5천억 원입니다. 소득, 법인세 인상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이 6조 3천억 원 늘고 서민 중소기업 부담은 8천억 원 감소합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무리한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법인세는 이제 결국은 그 법인에 대한 부담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그 개인소득세하고 부담이 중립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법인세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 활동의 중심이고 또 법인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경제가 잘 이제 국가 전체 경제가 이제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낮춰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세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기업이 그것 때문에 활성화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이상 세금으로서 경제 활성화 측면을 너무 추구할 필요가 없고 그 효과가 그렇게 생기지가 않거든요.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는 추구를 하되 세금은 공정과세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지금까지 그 법인에 대한 세금을 낮춰준 것이 공정과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공정과세 측면에서 세금 조세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죠. 예, 방금 들으신 리포트는 고한석 기자와 차유정 기자 그리고 김잔디 기자가 이현재 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말씀을 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법인세 인상한다고 하면 잠깐만요. 근데 친구분 중에 2160 끝번호 계세요? 제 친구 번호를 외우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은지 기자 친구입니다. 시사인 최고 미녀 맞습니다. 팩트체크 지인 찬스 쓰셨답니다. 아이고, 네. 셀프 체크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자, 2521번님, 김준일 대표. 이 청취자분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당이 벌고 착실히 세금 내는 고소득층에만 피해보는 건 아닌가요? 탈세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은 없는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뭐 탈세 규모를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한국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이제 면세를 받는 소득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2015년 기준으로 46.8%가 이제 네. 면세 대상이거든요. 지금. 어이구야, 절반이. 그러니까 절반이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낸다고 보면 각종 이제 면세 제도, 세액공제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 이제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사람도
1144명인가가 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율을 올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제 좀 너무 과도하게 좀 면세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서 예. 실효세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전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인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법인세 인상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인하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인상시켜버리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면 일자리 어떻게 만드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는 경제학자나 이제 단체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예. 그러면 한국이 법인세율이 높아서 예. 실제 한국에 투자를 하려다가 예. 철회한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대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는 예. 없거든요. 예. 어떤 특정 기업이 특정 국가에 투자를 할 때는 네.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수익이 나야지 법인세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네. 어떤 국민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능력이 있는지 또 네. 어떤 산업 인프라가 돼 있는지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익이 나면은 법인세를 적게 내면 좋은 거고 많이 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럼 그 논리라면은 한국 기업들도 아일랜드로 다 옮겨가야 돼요. 15%밖에 안 되거든요. 법인세율이. 네. 근데 예. 그런 국가는 그런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김은지 기자.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법인세 25% 이렇게 발표되면 청취자분들은 25%나 내놔라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일자리 창출을 하면 몇 %. R&D 투자. R&D 투자하면 또 몇 %. 그러면 이래저래 다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내는 실제로 실효세율은 한 15% 정도 됐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한 17%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요. 예. 평균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는 OECD에 비해서는 낮다라는 것이 그렇죠. 기본적인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감면을 받으면 법인세가 22%라고는 하지만 OECD의 법인세보다도 낮다. 실질세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보조금을 상당히 받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이 금리가 낮죠, 일단. 두 번째 보조금은 환율 보조금도 받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법인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피상적인 내용만 우리가 짚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들여다본다면 기업들이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죠. 일단 이제 법인세를 올리고 내리고 요거에 너무 지금 집착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법인세율이 최고 세율이 35%거든요. 그렇죠. 한국보다 10%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법인세 못해 하고 다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어쨌든 많이 버니까 그만큼 그거를 더 걷어서 네. 국민 복지 이제 어떤 양극화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도요. 네. 대기업들이 훨씬 많이 혜택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투자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되돌려 받는 실효세율이 적거든요. 네. 그렇게 따질 경우에도요. 실효세율을 좀 더 높이는 게 더 의미 있는 증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효세율을 오히려 올린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에게 언론 기자분들이 기사라 신문 기사라 이렇게 쓰면서 이 부분을 사실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법인세만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얼마 정도의 감면을 받으면 실질세율은 OECD 국가보다도 낮다. 그래서 법인세 가지고 해외 투자에 직접 투자의 유치 부분에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팩트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고요. 정부가 이번에 전망한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 앞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한 5조 5천억 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원 100대 공약의 재원은 사업의 재원은 178조. 법인세 소득세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뭐를 또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일단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증세를 안 하겠다라고 서민 증세를 안 하겠다라고 딱 선을 그어 버려서 사실 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없습니까? 좀 없는 건 아닌데 네. 제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면세 대상을 좀 많이 너무 과도하게 사실 많거든요. 외국에 비해도 네. OECD 평균에 비해도 이제 그 세금 부담률이 한 6% 포인트 낮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이. 19% 정도 되니까. 예, 19%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현실화하는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해서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네. 어떤 식으로 이 부족한 그렇군요. 부분을 채워낼지. 예. 혹시 김은지 기자 종교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무교자로서 예, 그렇죠. 특정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지 않으시니까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 원칙이기 때문에요. 예. 종교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제 천주교 신부분들은 근로소득세를 내고요. 예. 이제 세금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교소득세로 해야 될지 근로소득세로 해야 될지 세율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김준일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뭐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클린턴 워낙 유명한 말인데 예. 이제 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는 죽음과 세금이다. 세금. 예.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보편적인 이제 발언이고요. 예. 그래서 종교인도 어쨌든 세금을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러니까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현재. 네. 그래서 뭐 다들 전 세계적으로 내는 거라면은 당연히 어떤 납세 의무는 국민의 또 4대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네. 종교인들이 이제 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종교들이 또 현재 내고 있거든요. 실제 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이 다 소득세 내고 있고요. 네. 뭐 원불교라든지 이제 뭐 조계종이라든지 일부 이제 다 내고 있고 네. 이제 좀 한쪽으로 몰아가긴 그렇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좀 대형교회 중심의 목사분들이 좀 이거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 이를테면 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랄지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많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한국의 면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고 누구나 세금을 내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 이런 네. 구조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면세 받는 사람들이 46.5%라고 46.8% 2015년 기준으로. 2015년 기준. 예. 이야, 상당하네요. 게다가 이번에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도요. 네. 보면요. 모든 종교인한테 걷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특정 예. 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이 소득을 얻고 있는 종교인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기 1억 때문에요. 이상 소득이나 이렇게. 예, 제가 지금 그죠?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네네. 그 과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걷는 것도 아니고 예. 특히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특정한 종교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의 일정 부분의 세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종교인들 과세 구간이 제가 읽은 기억이 맞으면 모르겠는데 한 4개 구간 정도로 나눠져 네. 있고요. 한 1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과표가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담배세를 갖다가 물가 연동세로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가가 올라가는 대로 담배의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겠다.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좀 이거를 조심해야 될 거는 네. 그러면은 담배만 연동을 시킬 것이냐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연동을 왜 담배만 그럼 연동을 시키냐라는 논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최저임금하고 연동을 시키자. 뭐 이를테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그래서 어떤 거하고 연동을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정책적인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금. 네. 다만 이제 과도하게 좀 4,500원으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게 꼼수 증세라고 비판을 하고 네. 이제 정상화 부분은 논의를 했고 야당에서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것이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김은지 기자 한번 살펴보셨어요? 부동산 대책? 꼼꼼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예.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개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과를 하겠다. 이제 이런 세법이 부활이 됐는데 야당이 좀 반대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담배세 인하에 유류세 인하도 하지 않겠다.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제 논의될 여러 가지 세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증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오늘 하루가 딱 지났습니다만 반응이 어떻던가요 시장에서? 당장 시장 반응이 오기까지는 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가지고 잡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벌써부터 몇 가지 그렇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시장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이걸로 과연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뭐 걱정 아닌 걱정인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를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던 게 노무현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올랐냐라고 보면은 네. 다른 데서
돈을 벌만한, 그러니까 가장 소위 말해서 이제 가치, 자기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네. 그 돈이 몰린 거거든요. 그럼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과열되는 이유는 금리는 낮으니까 어쩔 수 없고 돈은 풀려 있고 예. 어쨌든 그러면은 그쪽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률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지금처럼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예. 하나는 기대 수익률을 다른 분야를 좀 더 장기적이긴 하지만은 점점 네. 높여서 돈이 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데 현재는 단기 처방이지만 어쨌든 이제 규제 중심으로 근데 이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에 재탕이라서 또 이제 실패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네. 어찌됐든 어느 정도의 규제는 지금은 좀 신호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쪽에 다른 쪽에 돈을 벌 수 있게 좀 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집이 1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서울 시내의 전세 가격이 집값의 한 70%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한 72, 3 정도 되는데 그러면 7,300만 원이 전세로 끼고 집을 구매를 하면 2,7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갭 투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과열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위 말해서 부동산의 집값과 이 전세 가격 차이가 존재할 때 LTV와 DTI로 대출 규모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정책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갭 투자의 어떤 그 분위기를 더 띄우는 역효과라 그럴까요? 백파이어,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정책이 원래 효과하던 대로 늘 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우리 김준일 대표도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이 본질에 대한 질문에 좀 접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960년대 경제개발기에 이 기업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세 정책은 재정 정책이 있어야지만 조세 정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잉여 농산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산은 미국이 잉여 농산물 지원이 결정돼야지만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독립적으로 못하니까 조세도 독립적으로 정책을 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차에 이 기업들은 수출해서 얻은 돈, 정부의 지원 자금 이걸로 뭘 했을까? 부동산을 사모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주범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가게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기업들이 아닌가 대기업들이 아닌가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좀 정부에다 하고 싶어요.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율을 좀 공개를 해달라. 기업들이 차명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금 구매해 놓고 있는 부동산을 좀 공개해달라.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답은 못 하겠는 게요. 네. 일단은 어떤 그거를 공개를 하려면은 어떤 공익에 부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1항 2항에 경제민주화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인 법이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면은 부동산을 다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현재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제할 수단은 없고 다만 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금 원초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이 이제 특정 이제 재벌이나 이런 데 이제 집중됐는가 그 과정을 보면은 아무래도 정부의 특혜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본원적으로 해결할 좀 방법이 지금 수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김은지 기자 친구분이 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세요, 지금? 2160번님, 끝번호가 2160번님입니다. 어느 분 친구라고는 제가 안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건 허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무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바뀌고 나면 또 법이 바뀌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지만 양도세 낼 거 아니겠어요? 정책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문자를 보내주신 게 집을 팔게 되는 그 미래 시점에는 어떤 양도세율이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어서 어차피 현재의 양도세율을 건드리는 건 지금 집을 매수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청취자
그러시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제1차관보하고 차관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분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손병석 차관께서 또 국사에 바쁘신데 4867번님은 부동산 수익의 최종 목표는 전월세 수익인데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준일 팩트체크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은 차명을 썼기 때문에 실명제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공개를 해서 벌과금과 벌칙을 내려야 되는 문제고요. 방금 전월세 수익 부분, 임대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는 분들은 이거는 손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신고하는 부분에게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는 사람들, 차명으로 임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따져서 벌칙을 내야 된다. 이게 법이 있는 이유 아닙니까? 예, 비어있는 세금들을 찾아내서 찾아가야죠. 그렇죠. 자, 지금 저들이 이 부동산세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한번 유류세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경유세 초기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청와대에서는 안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유류세를 고민해야 되겠다 그랬고 그래도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유류세 안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교통 관련돼서 수송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유류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기간 동안에는 안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일단 그게 어느 선까지 포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민 증세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간접세일지언정 어쨌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라서 아마 유류세 인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유류세 인하까지도 지금 서민 감세를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감세는 누구나 좋아하지만은 실제 이제 누구한테 더 이득이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세를 인상하고 간접세를 내리는 거는 어쨌든 조세 형평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한데 현재 한국 현실에서 당장 유류세를 인하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는 게 부가가치세가 제가 기억에 1979년인가요? 아마 그쯤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라고 하니까 간접세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10% 세금을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우리가 이제 구멍가게에서 사는 그런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공평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부분이 오르면 서민들에게는 불리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부자 증세라는 명목으로 양도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상속세는 솔직히 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데 왜 상속세 증여세는 떨어뜨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도하게 이 부자 증세가 아니라 조금 이제 그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세제 혜택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번에 조금 한번 피해가고 장기적으로 그 상속세 부분도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준일 대표가 지적하신 이 문재인 정부에서 건드려야 될 여러 가지 세제가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땐 상속세와 증여세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세제개혁이었는데 두 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팩트진검승부 주루맨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최고의 미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고요.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